그럼 바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tv.com 카이스트요. 카이스트BS/카이스트BS. 네. 자,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 시작했습니다. 나의 캐즘 이야기 14회고요. 방송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이제 들어오시면 저쪽 이따가 뜰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방송을 시작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나의 캐즘 이야기는 토요일 저녁 7시에 저희가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조금 바쁘신 분을 저희가 모셔야 돼서 특별히 강남역에 나와 있고요. 네. 잠시만요.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한 주제는 뉴미디어와 비즈니스 기회라고 제가 좀 거창하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사실 이제 국내, 해외에는 이런 뉴미디어 성공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미디어 경영을 전공을 하는 입장에서 국내에는 뉴미디어로 성공한 케이스가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지 상당히 궁금해서 제가 저희가 그 국내 뉴미디어에서 실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저희 유재석 기자님을 직접 이제 캐스팅을 해서 저희 방송에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만 제가 방송 인사말을 이만 드리고요. 네. 저도 좀 서먹서먹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만 개그맨과 똑같은 유재석. 네. 사실 이 기자님 성함은 제가 어디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기존 미디어에서 상당히 많이 접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 성함도 그냥 성함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네. 개그맨과 같은 또 성함을 쓰고 계셔서 그렇죠. 네. 이게 각인이 빨리빨리 되더라고요. 네, 뭘 써도 붙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뭘 써도 이제 MC 유재석이 뭘 했다가 더 위에 나오니까 네. 뭘 써도 붙이는 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성함 때문에 그 취재원 분들이나 관계자분들께서 잊지는 네. 않으시겠어요? 네, 뭐 좀 좋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뭐 그런 다행히 박명수로 태어난 게 아니라서. 네네. 잠시만요. 저희가 이거 세팅을 네네.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동 업로드가 되어 있고, 네, 잘 나오는데 세로로 나오네요. 그쵸. 세로로 지금 나오고 있죠. 이거를 이렇게 저희가 네. 세우면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네, 세로로 나오네요. 네. 이게 세로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아,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는 제 거 핸드폰으로 했어요. 네. 제가 컴퓨터로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전원이 나가면서 네. 이걸로 했더니 이거는 되게 잘 되더라고요. 네. 핸드폰으로 했을 때는. 패드로 할 때는 약간 이게 잘 지금 녹음이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이게 마이크가 또 밑에 있어가지고. 마이크가 밑에 있군요. 네. 거꾸로 했을 때는 거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보시죠.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했던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방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잘 되는 거는 제가 운에 맡기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좀 시차가 있어서. 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손으로 고정을 해서 네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약간 버퍼링이 5초 정도 있더라고요. 네네. 뭔가 잘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왜 이렇게 나오죠? 네, 뭔가 안 되는데. 이게 위에만 나오나? 지금? 이상하네. 얘는 모바일로 이게 방송을 진행을 하면 네. 좀 매끄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기자님 저번에 그 뭐 페이스북으로도 기자님께서는 이제 네. 방송 종종 하셨잖아요. 네, 라이브로 그거는 어땠습니까? 페이스북 라이브랑 아프리카를 혹시 비교를 잠깐 하자면? 페이스북 라이브는 이제 나오네요. 페이스북 라이브는 일단은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장비가 아직은 한정돼 있어서 주로 이제 셀카로 하기 때문에 화질 문제가 좀 있고요. 네. 아,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패드라서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노출도는 확실히 좋죠. 지금 그렇죠. 페이스북이 바이럴이 잘 되고 라이브를 좀 밀어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라이브를 실행을 하면은 이제 많이 친구들하고 노출이 많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접자 수는 이제 뭐 많이 보는 데는 몇만 명씩도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노출 측면에서는 좀 강점이 있고 그냥 페이스북에서 바로 볼 수 있다는 맞아요. 그런 강점이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그 네. 석사 논문이 모바일 개인 방송에 대한 논문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나 뭐 페리스코프나 네네. 이런 해외 이런 뉴미디어 시스템하고 네. 국내인 여러 이제 그 개인 방송 시스템들을 비교를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뭐 국내 정서상의 차이도 조금 반영이 돼 있고 네. 뭐 기존 어떤 시스템, SNS 기반이냐 방송 기반이냐에 따라서 네. 조금 많이 다른 것도 있고 그러긴 한데 오늘 모르겠습니다. 주제가 조금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VOD로 시청하실 분들이 조금 매끄럽게 네. 보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지금 당장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들어와 주시는 분들께서도 저희한테 바로 뭐 질문 여쭤볼-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질문을 댓글을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리액션 네. 적극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방송을 이제 뭐 정규 시간에 하면 네. 별풍선을 좀 조금 받아요. 아, 별풍선 받는 거. 네, 그러면 그 별풍선 받으면 좀 리액션 저희가 굉장히 화끈하게 또 해드리거든요. 네네네.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은 조금 차분히 진행을 해보고 일과 시간이라 지금 네. 들어오면 이제 업무 태만이죠. 맞습니다. 일하시고요. 네.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강남역의 토즈를 네. 저희가 빌렸고 기자님께서도 시간이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기자님을 특별하게 모신 이유는 한국 뉴미디어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서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해외의 그런 뉴미디어 성공 사례들이 네. 그들이 어떤 그 컨텐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 비즈니스적인 네. 측면도 굉장히 뭐랄까 모범 사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네. 그렇죠. 그럼 기자님께서는 뭐 좀 이런 좀 좋은 사례? 네. 뭐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가 이제 한 2년 전에 혁신보고서가 유출이 됐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디어가 이제 디지털화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음. 아무튼 그게 이제 유출된 이후로 2년이 지났는데 매출이 한 45% 정도 증가했다 그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 이게 네. 매출로도 연결이 되네요. 네, 실제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성 미디어에서 그 매체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쓸데없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종이 비용이 있죠. 종이 같은 경우는 이 종이를 사는 것도 돈이고 인쇄하는 것도 돈인데 네. 이거에 대한 이제 구독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ROI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어느 순간은 찍을 때마다 빚이 되는 거죠. 그럼 빚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들을 이제 과감히 없앴고 기존 레거시에 대한 부분들을 없애면서 그쵸. 완전히 없애진 않았겠지만 디지털 중심으로 돌아가는 좀 그런 혁신들을 했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 이제 쓸데없는 비용들을 줄이면서 매출 상승의 효과를 거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뭐 사실은 이제 뭐 최근에 뭐 페이스북이나 이제 트위터를 기반으로 등장한 미들 뭐 국내도 많이 있지만 특히 해외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허핑턴 포스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맞아요. 허핑턴 포스트 같은 경우들은 이제 모든 필자 작가들도 이제 칼럼을 쓸 수 있는 이제 오픈 플랫폼 형태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SNS에서 소비하기 편한 기성 미디어의 어떤 육하원칙의 스트레이트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네. 좀 스토리가 담겨 있는 콘텐츠들, 그 영상 위주의 뭐 이런 부분들의 콘텐츠 전략을 통해서 그 콘텐츠 소비자들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 측면도 있습니다. 뭐 더 화두인 건 사실 버즈피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버즈피드에 대한 얘기들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버즈피드 같은 경우가 가장 센세이션한 건 백악관 출입 기자실에 이제 버즈피드의 자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3년 전인가 2년 전쯤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건데. 백악관에 제가 알기로 네네. 들어갈 수 있는 자릿수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한정이 돼 있죠. 네. 거기에 이제 공식적으로 네, 한 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버즈피드가. 그러니까 버즈피드 같은 경우는 고양이 영상 뭐 이런 걸로 이제 맞아요. 트래픽을 모았던 곳인데 맞아요. 그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모인 트래픽을 기반으로 뉴스 콘텐츠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체다라는 채널을 새로 만들었어요. 체다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체다 치즈 할 때 체다라 그래서 네네. 10대들이 앵커가 돼가지고 경제방송을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라이브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막 주식, 증시 이런 것도 막 나오고요.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뉴스와 같은 형태의 규격도 만들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해외의 어떤 그 미디어의 변화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기존 아날로그 미디어가 아날로그적인 성격들을 줄여나가면서 이제 디지털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좀 의미 있는 변화는 기성 미디어의 형식이 아니라 트래픽, 이용자들을 먼저 모은 뒤에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결국 정보 제공도 되고 아젠다를 이끄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보여주면서 미디어화가 되는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다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뭐랄까 기존 형식하고는 좀 비슷한 하지만 그것이 뉴미디어로 옮겨간 그런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게 있나요? 보실 수 있죠.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체다라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거 한번 보실게요. 페이지가 별도로 있고요. 네, 이게 잠깐 인터넷이 느려서 잠시만요. 들리는데 요즘에 이게 지금 방송을 이런 식으로 라이브로 하는 거죠. 아예 뉴스 같이 경제방송처럼 라이브를 하는 형태인데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지인한테 들었던 정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를 하면은 보통 댓글이 한 170개 정도 달립니다. 공유가 한 30회 정도 되고 공유는 한 30회.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방송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좋네요. 네. 그럼 이들은 좀 플랫폼이 그냥 페이스북 라이브를 바로 쓰는 겁니까? 네, 그렇죠. 페이스북 라이브로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페이스북 라이브, 타이틀은 간지나는데 시청자 수는 1명. 불구공자장, 반갑습니다. 불구공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타이틀은 간지나는데 시청자 수는 1명. 저희가 사실 요게, 저희 메인 시청자들이 회사원과, 그리고 일부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 중이세요. 그렇군요. 지금 만약에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도 댓글이라도 하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영상, 오늘 촬영하고 있는 영상은 저희가 이제 VOD로 올려서 그거를 좀 보시게 될 것 같고요. 뭐 또 모릅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영상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입 조심해야겠네요. 그냥 그리고 전화 오시면 받으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국가 기밀이 아닙니다. 부담 없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불구공자장님, 저희 좀 시간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저희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 같이 방송을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요.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체다 치즈 채널, 체다 채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들이 뭐랄까 좀 해외에서는 되게 경영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자님 제가 지금 최근에 봤던 뉴미디어 중에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뉴미디어는 쿼츠랑 브랜들리라는 이제 이 두 개의 뉴미디어가 있어요. 쿼츠는 이제 아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그 시청자와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채팅 형식으로 이제 뉴스를 제공하는 거고 이들의 어떤 뭐 수익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뉴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말 좀 개인화된 뉴스 소비 이런 것들 좀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일단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네. 재미도 있고, 내가 알고 싶은 소식을 내가 바로바로 알 수 있다. 네. 이런 점이 좀 좋았고, 브랜드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무료로 이제 저희가 받아봤던 뉴스 컨텐츠들을 네. 유료로 뭐 세계 각지에 있는 컨텐츠들을 효율적으로 네. 접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기자님도 혹시 이 두 개 미디어를 혹시 접하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 커츠는 좀 인상 깊게 봤고요. 커츠 같은 경우가 인상적이게 본 이유는 결국은 기성 미디어의 형식에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챗봇 형태로 돼 있어서 이제 기사를 계속 추천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제기하면 그거에 맞춤형으로 주는 그런 형태의 구조가 결국은 모바일 시대의 끄트머리에 가는 어떤 콘텐츠 플랫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를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제 라인 같은 메신저 앱을 써요. 맞아요. 페이스북 메신저 앱도 쓰는데 맞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PC 시대의 주요 플랫폼의 레거시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포털이 아직 있고요. 구글 같이 검색 엔진이 있는데 맞아요. 결국은 규격이 모바일로 바뀌었지만 콘텐츠를 담는 플랫폼에 있어서는 네. 아직은 과도기인 형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결국 최종은 메신저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웹 같은 경우는 PC 시대의 웹은 개방을 추구합니다. 개방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콘텐츠를 찾아내는 방식이었다라면은 앱의 시대, 그러니까 모바일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이 앱은 다 개인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폐쇄적이죠. 앱과 앱 사이를 뛰어넘는 것도 사용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이상은 넘어가지를 못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폐쇄적인 형태에서 작은 화면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변화를 하면서 제일 잘하는 게 페이스북이긴 해요. 페이스북도 타임라인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고 거기에 이용자들이 원하는 걸 순차적으로 보여주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히 개인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걸 보여주는 게 더욱 극대화될수록 1대1 관계로밖에 갈 수가 없다. 콘텐츠 제공과 콘텐츠 제공하는 플랫폼과 콘텐츠를 받는 개인이 1대1로 가는 것이 모바일의 가장 극단적인 이제 최종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결국 그 부분을 이제 쿼츠가 지향한 건 상당히 좀 센세이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쿼츠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경제 IT 미디어로서 굉장히 좀 심도 있는 글들을 많이 쓰는 이제 굉장히 긴 글들이 많이 있는 매체인데 그거를 이제 이제 채팅 형태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약간 비서와 같은 역할, 코타나나 뭐 시리와 같은 형태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만큼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표는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네,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표는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뭐 수익화 부분이 그럴까요? 수익화, 그렇죠. 첫 번째는 수익화 측면에서 과연 이용자들이 과거에 냈던 쿼츠를 통해서 돈을 낸다라고 하면은 그 돈을 낸다거나 체류 시간으로 트래픽이 돈이라고 치면은 체류 시간으로 따졌을 때 얼만큼 오래 머물 수 있는 게 정말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술적인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고 콘텐츠적인 투자들이 계속 필요할 겁니다. 쿼츠로서는 기성 미디어에서 형태를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기에 이제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그만큼의 과연 ROI가 나오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갖고 있는 트래픽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디어로 지금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10대든 스냅챗이나 그렇죠.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주도권을 빼앗긴 미디어가 얼만큼 지속 가능하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미국은 뭐라고 해야 되죠? 뉴스 페이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접속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거기 뉴스 페이지에서의 바로 들어가죠. 댓글 숫자도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한데 과연 그 주도권을 언제까지 미디어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있거든요. 한국은 그게 되게 빠르게 전환이 됐고요. 네이버나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쿼츠가 그런 형태의 플랫폼을 이제 메신저라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보이는데요. 이게 과연 페이스북 메신저라든지 왓츠앱 같은 이제 그 아성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는 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쿼츠를 보면서 어떤 앱을 떠올렸냐면 요새 우리 금융그룹에서 위비토요. 만든 위비토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거 아직 잘 되나요? 사실 이제 조금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네네. 저희 이제 같이 공부하는 네. 제 그 동료 형 중에 한 분이 그쪽 그 업무와 관련된 일을 죄송합니다. 해요. 네네. 그래서 위톡을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저도 이제 뭐 겸사겸사해서 네. 위비톡을 깔고 경험을 몇 번 해봤는데 네. 사실 위비톡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네. 메신저이지만 이거를 왜 우리 금융그룹에서 만들었지? 네.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만든 주체와 그 만든 서비스 간에 직결된, 소비자 입장에서 직결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쿼츠를 쓰면서도 이게 쿼츠가 뉴스 서비스로만 인식이 되지 그렇죠. 이게 과연 메신저인가? 이것까지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다른 뉴스들을 추천해주기도 하겠지만 네. 이게 사실은 디지털 형태의 미디어도 저는 결코 뉴미디어라고 저는 보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디아틀란틱이라든지 뭐 커츠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미디어지 현재 형태의 이게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진정한 뉴미디어는 아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미디어의 정의가 굉장히 뭐 많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였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신문도 그렇고 텔레비전도 그렇고 사람들이 먼저 모였고 그거에 맞는 콘텐츠들을 제공해주던 플랫폼이었었습니다. 어떤 마당의 역할. 그렇죠. 마당의 역할이었는데 과연 지금 쿼츠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네. 그 형태가 과연 사람들이 모인 다음에 뿌려지는 형태인지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버즈피드를 되게 고무적으로 보는 이유, 그리고 이제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죠. 네. 제프 베조스가 인수한 뒤에 워싱턴 포스트가 저는 이제 좀 뉴미디어의 형태의 맞춤형으로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들은 사람을 먼저 모이게 만듭니다. 물론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 포스트지만 제프 베조스가 이제 그 아마존닷컴을 운영해왔던 그렇죠. 그 철학들이 반영이 되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먼저 모인 뒤에 뉴스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버즈피드의 한 2, 3년 전, 1, 2년 전의 콘텐츠들을 누가 뉴스라고 보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어떤 일종의 뭐 그냥 유머 짤방이죠. 네. 영상 짤방이고. 네. 그게 결국은 뉴스 형태까지, 체다라는 형태의 뉴스 형태까지 가는 건 상당히 무서운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국내에서 호불호가 많이 있긴 한데 피키캐스트 같은 경우도 기성 미디어들의 콘텐츠들을 이제 납품시키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저는 좀 무섭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가 좀 뉴미디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께서 정의하시는 뉴미디어는 바로 이제 그런 형태들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익히 저희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뭐 온라인이나 모바일에 나오면 다 그냥 그게 뉴미디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인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 기자님께서 또 예리한 또 그 분석으로 뉴미디어는 그런 게 아니다. 네. 또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형식에 모여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뉴스형 콘텐츠가 나오면 그게 뉴미디어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그 뉴스형 콘텐츠, 네. 그게 바로 뉴미디어의 어떤 새로운 그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그게 교집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집합. 우리가 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교집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고양이가 나오는 거를 아무도 뉴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뭔가 그 형식의 그 각도와 시간대와 그들이 소비하는 방식의 어떤 습성들을 반영하는 형태의 뉴스. 아까 체다가 아주 좋은 예예요. 10대들이 그들의 주독자다 보니까 10대들을 다 앵커로 올려서 그들이 보는 경제를 그냥 바로 뉴스형으로 뿌리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좀 뉴미디어의 어떤 본질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 그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해외 뉴미디어 성공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 대표 사례로 이제 체다 채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체다 채널의 이제 모회사가 버즈피드이고 버즈피드의 성공 사례에서부터 이제 체다 채널까지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전반부에는 해외 성공 사례를 좀 짚어보기로 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희 시청자분께서는 체다 채널 하나만 오늘 기억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그 뭐랄까 케이스, 성공 케이스가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어떤 성공 사례를 본받아서 그 프레임을 저희 이제 국내로 좀 돌리면 그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조금 이제 좀 인트로를 드리자면 사실 이제 국내에는 모비 인사이드를 비롯하여
뭐 블로터나 여러 가지 이제 기존 그 네네. 대형 방송 사업자들이나 뭐 조선일보 같은 대형 이제 기존 어떤 레거시 미디어 레거시들과는 다른 이제 비즈니스 형태들이 생겨나고 트래픽도 쌓여가고 그런 것 같은데 뭐랄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정체기가 아닌가. 네네. 좀 초반에 반짝했다가 그 이후에 좀 뭐랄까 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기자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는 두 가지의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성 미디어의 디지털 전략 봤을 때 그들은 뭐 이제 카드 뉴스를 만들고 요새 뭐 페이스북에서 뭐 몇십만 팔로워를 모으고 뭐 이런 이제 실적들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기자협회보나 이제 어떤 언론 비평지들의 취재 내용들을 보면 그것들을 구성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턴들입니다. 아 인턴. 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만들어낸 이제 카드 뉴스 형태의 어떤 콘텐츠를 네. 기성 이제 레거시를 쥐고 있는 미디어 뉴스 생산자들이 이걸 뉴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아직도 육하원 측의 취재에 따른 그리고 특종을 잡는 그리고 출입처와의 어떤 이제 스킨십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약간 크리티컬한 부분들을 뉴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B2B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센 글을 써요, 센 기사를 써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이 기사의 대상은 홍보팀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의 총괄하는 경영진들이 되기 때문에 B2B성 콘텐츠들이 거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콘텐츠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쵸. 페이스북에 뿌려지는 이제 그런 뭐 카드 뉴스라든지 뭐 생방이라든지 뭐 거기에 맞는 약간 B급 형태의 콘텐츠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부에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가는 거는 좌천 코스고 귀향지고 약간 그런 인식이 있는 게 여전하다. 네, 여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괴리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기성 미디어가 지금 좀 디지털 전략을 시작해서 카드 뉴스에 머물러서 그 이상을 가지 못하는 몇몇은 이제 뭐 조선일보에서 VR을 시도하고 아주 좋은 현상들이긴 한데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변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그런 이제 뉴스라는 거의 정의에 대해서 기존 멤버들과 그 가고자 하는 뉴미디어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뉴미디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뭐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아웃스탠딩 같은 경우가 IT 쪽에서 굉장히 핫하고요. 그렇죠. 뭐 이모티콘 나오는 뉴스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봐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최근에 뭐 유료화 이슈도 있고 한데 맞아요. 사실은 이제 수익 모델에 대해서 아직은 모두가 찾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정체돼 보이는 모양일 수가 있는 겁니다. 뉴미디어 형태에서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어요.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려면은 이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거, 자본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가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데 이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찾으면서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영역을 한꺼번에 다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아웃스탠딩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이제 유료화에 대해서 이제 뭐 설문조사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콘텐츠 생산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아직 소비자들한테도 여기에 과연 가치를 부여하는 돈을 낸다거나 뭐 아니면 후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과도기 측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으로 넘어가긴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체되는 모양으로 볼 수는 있지만 소비자들의 니즈는 확실히 있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의 마인드도 상당히 이제 뉴미디어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말씀드리는 가운데 탱자님 들어오셨어요. 탱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둘이 지금 열띤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탱자님 오늘 저희 이제 말씀 나누는 중간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올려주시면 저희가 적극 또 반응 리액션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자님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경영과 제작의 분리 이런 걸로 조금 저희가 요약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그 블로터가 유료화를 시도를 하면서 블로터가 유료화를 시도해? 그 블로터 플러스 블로터 플러스 미디어 네 플러스 모델을 도입을 하면서 저는 뭐 그게 초반에 굉장히 가자님이신가요? 기자님을 가자님으로 오타 네 맞습니다. 유재석 기자님 모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낮 시간에 저희 또 채널 들어와서 네. 댓글까지 남긴다는 건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네. 네. 탕자님, 탱자님, 네, 기자, 네, 맞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네. 말씀을 드리면 그 블로터 플러스 회원을 제가 유료 회원하고 매달 3만원씩 제가 네, 결제를 하고 그렇군요. 있어요. 네네네. 뭐 그쪽에서 제공하는 컨텐츠가 저는 뭐 쉽지 않은 그런 네네. 컨텐츠들도 많이 있고, 이거를 전 순수하게 뉴스 컨텐츠 그 소비자 입장에서 네. 뉴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약간 좀 비싼 느낌이 있고, 네네. 그 말씀하셨던 아웃스탠딩 유료화 설문에도 저는 참여를 참여하셨군요. 했고, 엄청나게 욕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부정적인, 네. 지금 단계에서는 네, 그렇죠. 부정적이 아닌가. 네. 이거를 저는 이제 그 블로터 플러스가 3만원인데 비교를 어디랑 했냐면 그 링크드인이랑 했어요. 링크드인. 네. 프리미엄. 네. 링크드인 제가 유료 회원인데 2만원이거든요. 근데 링크드인이 저한테 주는 가치랑 네. 블로터 플러스가 저한테 주는 가치를 비교를 해봤을 때 네. 2만원 대 3만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3만원 조금 저렴한 가격은 아니다. 네, 그렇죠.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가격이죠. 요거를 조금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어떤 이런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유료화 모델들은 적극 시도를 해야 되고,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지지하는 입장에 있기는 한데 네. 조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과 제작이 함께 가고 상생하고 네. 정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는 쉽지 않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이걸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블로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최근에 좀 이슈가 된 이제 푸프스스 네. 그곳에서도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이제 그 수익원을 아카데미나 컨퍼런스에서 찾고 있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네. 상당히 잘해요. 이제 푸프스가 최근에 이제 어벤져 스쿨이라는 거를 만들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 푸프스에 이제 콘텐츠를 올리는 영입을 했던 필진들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문가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죄다 강사로 올린 다음에 네.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한 2만 원, 3만 원? 저렴하네요. 네, 저렴하죠. 그거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고무적인 게 불특정 다수거든요. 푸프스에 나온 사람, 어떤 사람은 경제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을, 정치를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 불특정 다수의 뉴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열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고무적인, 버티컬하지 않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고, 블로터 같은 경우도 이제 블로터 아카데미가 이제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내면서 블로터 반넷을 유지시키고 있는 모델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사실은 지금까지 그냥 그나마 가장 좀 통용되고 있는 이제 인터넷 시대의 미디어들의 생존 방법은 컨퍼런스나 아카데미로 벌어둔 돈을 이렇게 수혈을 시키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아젠다를 이끌고요. 뭐 빅데이터다 하면 뭐 AI, 뭐 머신러닝 이런 아젠다를 제시한 다음에 여기에 맞춤형된 자신들 취재원들을 강사로 올려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선순환, 네. 미디어 기업 입장에서 선순환을 미디어와 컨퍼런스,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이제 선순환을 이뤄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이것도 미국에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테크라든지 뭐 이제 리코드, 뭐 너버지, 뭐 이런 곳들에서 다 컨퍼런스를 열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수익을 내면서 미디어를 유지하게 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사는 저희 한국에서도 종종 가죠. 그렇죠. 많이 가요. 글로벌적인 행사니까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그런 염려는 들어요. 네. 언론사의 수익 모델이 어떤 그 핵심 역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뭐랄까 이벤트성 이런 거에서 나오다 보니까 좀 그게 무조건 좋게만 바라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유료화가 그래도 나름 잘 정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유료화로 떼돈을 버는 수준은 아니고 그냥 현상 유지를 하거나 조금 마이너스가 나는 수준이기는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유료화가 자리를 그래서 잡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국내는 좀 경향이 다릅니다. 국내는 이제 어떤 온라인 콘텐츠들을 다 무료로 소비하려는 경향들이 있고요. 이미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플랫폼들이 다 무료로 쏴요. 유료 콘텐츠 아무리 만들어도 네이버에서 다 무료로 쏘는 걸 보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 차별화에 결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한 더벨 정도 되는 이제 경제 전문 미디어들이 이거를 미리 봤을 때 돈이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이제 주식의 영향을 그런 경제적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콘텐츠들을 유료화 시키면서 그나마 자리 잡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례고요.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유료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더벨은 잘 되고 있나요?
더벨도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뭐 제가 뭐 그쪽은 어떤 커넥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유료화된 콘텐츠로 성공한 거의 몇 안 되는 사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더벨은 어떻게 보면 저희 미디어 스타트업이나 뉴미디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다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기는 하나 모르겠습니다. 더벨의 수익 구조를 지금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더벨이 어떤 미디어인지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벨의 수익 구조도 본받을만 하고 그거를 저희가 뉴미디어의 수익 구조의 하나로 차용하는 것도 뭐 정당할 것 같기는 하나 그게 어떤 좀 장기적인 선순환을 이뤄내는 데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네, 그렇죠.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콘텐츠에 돈을 내게 만들어야 하는 게 사실은 본질적인 미디어의 수익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신문지를 돈을 주고 샀지 공짜로 안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이제 국내만 예를 들면 가판대를 뺏겼습니다. 네이버에 뺏겼고 다음에 뺏겼다가 이제 페이스북? 네, 트위터에서 뭔가 찾는가 싶었더니 페이스북에 다 뺏겼어요 지금. 트위터 때만 해도 이제 어떤 미디어의 각자의 영향력으로 이제 생존할 수 있는 모델이죠. 타임라인이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광고도 해야 되고 이제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그런 수익화가 이제 광고 플랫폼화 되다 보니까 다시 종속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콘텐츠에 돈을 내게 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걸 봤을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뭐 더벨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독자 입장에서? 네, 그렇죠. 이거를 HTS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요. 유료로 돈을 내면 미리 그 주식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알짜 정보들을 먼저 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후킹하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돈이 되면 사람들은 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주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미디어가 있으면 사람들 그거 한 100만 원 주고도 볼 거예요. 100% 그렇죠. 저희가 다 결제하죠. 네. 그런데 이제 돈이 되지 않는 미디어가 생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결제가 간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제의 간편화. 네. 이건 미디어의 예가 아니지만, 레진 코믹스라는 이제 웹툰이 있어요. 웹툰 플랫폼이, 네이버가 하지 못했고 다음이 하지 못했던 유료화에 성공을 하게 됐어요. 미리 보기를 이제 하는데, 미리 보기, 다음 회를 미리 보려면 뭐 200원을 낸다거나 300원을 내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들이 되는 이유는 쉬운 거예요, 결제가. 그냥 원터치하면 바로 이제 앱스토어 연결해서 한다거나 바로 결제가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음 얘기가 궁금할 때 쉽게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성 미디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레진 코믹스는 개발 조직이에요. KTH에서 나온 개발자들 위주로 만들어낸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결제의 편리함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국내 미디어에서의 기술적인 부분, 기술적인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은 상당히 미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요소 이외의 방법을 찾기는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미디어의 본질을 살리면서 유료화를 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여의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봤던 뉴스 중에 하나는 저희 카카오 전 대표님이신 이덕우 대표님께서 중앙일보를 이제 가셔서 거기에서 뭐 본부인가요? 디지털 쪽. 그렇죠. 상당히 그 고위급 임원으로 가시면서, 야, 정말 이제 중앙일보가 IT 카카오 출신의 그 전 대표님을 모셔가면서, 물론 이제 그분 자체가, 처음에 이제 그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내에도 정말 디지털의 새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처음 가셔서도 뉴욕타임즈 혁신보고서와 비슷한 이제 내용,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고 그 결과가 좋게 나왔음에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얼마나 그게 독자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결과물이 나왔는지는 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1년이 안 됐고 아직 채용도 완전히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석우 대표가 카카오와 다음 카카오에서 했던 그 경험, 콘텐츠 소비에 대한 철학이 미디어에 반영이 된다면 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성 미디어, 이제 올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가 뉴미디어 전략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기존에 갖고 있는 그 관점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가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올 거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일 만한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 나는 콘텐츠를 만들면 사람들이 올 거야라는 그 마인드가 아직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성우 대표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서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을 끌어모으는 경험. 그렇죠. 어떤 거를 해야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가. 네. 그것들을 아마 중앙일보가 한 내년쯤에는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네. 뭐가 있겠죠. 네. 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또 그냥 순수한 또 소비자 입장, 그리고 이런 뭐 업계를 공부하고 지금 기자님이시고 어떤 현업 관계자이시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들이 한국 미디어 어떤 뉴미디어의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깐 좀 중앙일보 이야기를 했고 또 블로터 이야기를 했는데 모비데이즈 이야기를 잠깐 또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기자님께서 지금 현재 모비데이즈 소속이시기도 하고 대표적인 저희 그 IT 전문지 중에 하나이니까 좀 모비데이즈 이야기를 잠깐 좀 해주세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지에서 기자 생활하다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IT 잡지사에서 이제 디지털화를 시도하는 그 새로운 팀이 구성이 됐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소프트뱅크에 투자를 받고 이제 디지털화를 시키자라는 시도를 할 때 그 팀에 들어가서 이제 시도들을 많이 했었어요. 하다가 결국은 그게 실패로 끝났죠. 실패로 끝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웨어는 휴관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미디어가 과연 자립할 수 있는가, 수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모비데이즈라는 이제 광고 마케팅 기업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는 이제 모바일 광고 에이전시예요. 광고에 이제 슬롯을 대행하면서 수수료로 이제 수익 구조를 내고 있는 B2B 기업인데 이들에게 봤을 때는 미디어를 뭔가 이제 자신 마케팅이라든지 자신이 속해 있는 영역의 마케팅이라든지 뭐 스타트업에 대한 카테고리를 필두로 뉴스들이 모이면은 뭔가 자신들의 광고, 자신들의 회사의 어떤 인지도라든지 어떤 이제 광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모비 인사이드라는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들어가서 이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기존 미디어의 기자 출신이지만 좀 버렸던 것 중에 하나는 기자라는 호칭을 일단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자라는 호칭을 쓰게 되면 사람들은 기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한국에서 갖고 있는 기자에 대한 어떤 그림이 다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기자라는 이름을 안 쓰고 그래픽 위주로 가겠다. 그래픽과 칼럼 위주로 가겠다. 무조건 우리의 글은 스트레이트는 없는 거예요. 관점을 넣는 글을 쓰겠다. 어떤 주관적인? 아주 주관적이에요. 이게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생각. 자기 생각,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카카오가 로엔을 인수했을 때 카카오 로엔을 인수했다라고 쓰는 거는 미디어들이 하겠지만 카카오 로엔을 왜 인수했는가에 대해서 다각적인 얘기들을 풀어놓고 소비자들한테 생각할 여지를 주는 그런 형식의 콘텐츠를 만들 두 가지 관점으로 들어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칼럼들은 이제 뭐 적당한 인기를 누렸고 이제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했었던 뭐 이제 한국 오토의 모든 것이라는 이제 한국에 있는 약 130여 개의 스타트업들을 그래픽에 다 넣어서 지도를 만들었었어요. 그게 맵이었죠. 공유가 한 4,000번 정도 됐었습니다. 공유랑 좋아요 숫자가.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좀 이제 마케팅 그리고 스타트업이라는 화두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이제 모비데이즈에서는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고요. 거기에 이제 아카데미도 붙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논의했던 내용들의 연사를 모셔가지고 실제로 어떠한가, 실제로 이제 뭐 콘텐츠 비즈니스의 미래는 어떠한가. 그게 이제 그저께 이제 강연, 인플루언서 4명 모아가지고 강연해서 한 80명 정도 오고, 아니면 마케팅 쪽에서 이제 에드테크의 미래는 어떠한가 해서 한 120명 정도 오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에서의 콘텐츠로서의 콘텐츠로 이제 비대면 형태, 소비자들은 이제 웹 화면을 통해서 콘텐츠를 읽었다면은 그 사람들을 다 오프라인으로 끌어낸 겁니다. 끌어내서 진짜 한번 얘기해보자.
네, 그런 형식으로 지금 시장에는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직 뭐 그렇게 오래된 매체는 아니라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 계속 트라이 중이시고 네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시도들이 네네. 좀 프론티어적인 입장에서 네네. 국내에서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모델이고요. 네네. 또 의미가 있고 또 거기에서 실제 이제 그런 현업들을 또 기자님께서 하셨으니까 네네. 굉장히 또 저희가 듣고 싶은 뭐랄까 말씀이나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들 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뭐 해외 사례들 말씀해 네. 주셨고 국내에 이제 저희가 뭐 가감 없이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기자님은 이제 업계 관계자시다 보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도 조금 가려 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엄연히 결제를 한 그냥 네. 소비자 입장이니까 네. 뭐 싫으면 싫다, 비싸면 비싸다 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다들 이런 서비스들을 활발하게 이용을 하실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저희가 오늘 이 방송에서 네. 그 결론적인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기는 하지만 좀 관심을 갖고 한국의 뉴미디어들이 어떤 컨텐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 네.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좀 같이 좀 글로벌에서 경쟁을 할 만한 네. 그런 경쟁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게 사실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좀 말씀을 나눈 거에 의의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비디오를 어느 누가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프 베조스는 안 보실 안 것 보겠죠. 같지만 네. 제프 베조스를 아는 저희도 한국인이 보실 수가 있고 네. 제프 베조스가 사실 제프 베조스의 그런 뭐랄까 좀 터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한국에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네. 지금 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한국 뉴미디어들이 빠져있는 캐즘이 그렇죠. 캐즘에서 극복을 해서 지금 초기 시장을 벗어나서 네. 성숙 시장으로 좀 진일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또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네. 저희 사실 오늘 지금 저희 아이패드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 시간을 그렇게 길게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이거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게 지금 세로형 화면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아이패드에서 아프리카 TV 하시면 가로형으로 하는 게 조금 힘들다. 네. 근데 이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페이스북은 이제 가로형 형태로만 돼서 화면이 잘립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개인 방송도 아직은 네. 좀 발전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이 개인 방송이 좀 미래형으로 가려면 네.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원하는 그 형식으로 네. 이게 방송이 되어야 되는데 뭐 물론 지금 이 형태도 굉장히 편하지만 네. 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있을 것 같고 저희 방송은 오늘 여기서 이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압축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눈 것 같고요. 이 바쁘신 시간에도 저희 그 나이 캐즘 이야기에 출연해주신 저희 유재석 기자님 감사하고요. 네. 지금은 나가신 것 같은데 불구공 자장님 네. 감사하고 특히 저희 탱자님 무려 댓글을 3개나 남겨주셨습니다. 탱자님 감사하고 저희 이 비디오를 잘 들었다고 탱자님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가시지 않으셨어요. 네.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네. 탱자님 감사하고요. 특히 저희도 크크크 날려드리고 네. 이 VOD를 보고 계시는 전국의 모든 시청자분들, 세계의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하고요.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댓글로 또 이 방송 이후에도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